항정신병 약물은 말하자면 정신병에 대항하는 약이에요.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정신병의 특성이 뭔지, 말은 이제 정신병, 요새 뭐 조현병 이런 말을 쓰는데 그 특성이 뭔지, 뭐 보게 되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과격하다든지 무섭다든지 막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그 증상들은 우리 다 뇌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기능이 뭔가 지장을 받아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정신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현실 검증 능력의 손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 검증 능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만들어낸 세상하고 객관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지 기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에요. 뇌의 기능인데 우리가 뭐 생각만으로는 내가 백만장자도 되고 무슨 복권에도 당첨이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행동은 안 하죠. 그런 것처럼 행동은 안 하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상상이고 생각이고, 현실에선 내가 지금 학생이고 교사고 뭐 교수고 뭐 어디 뭐 직원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꿈꿔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처럼 행동은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조현병이나 대표적인 정신병이 조현병인데요. 조현병이나 그 외에 현실 검증 능력이 손상이 되신 분들은 내가 만들어낸 세상하고 실제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하면 내가 인지하는 그런 느낌, 내가 인지한 소리, 내가 인지한 그런 어떤 장면, 내가 인지하는 냄새, 이런 거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하고 실제 존재하는 소리나 실제 존재하는 그런 그 장면이나 실제 존재하는 그런 냄새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없는 게 들리고,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게 들리고,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걸 보고, 그러고는 그걸 사실로 믿어요. 그걸 환각이라고 합니다. 환청, 환시, 뭐 환미, 환취,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환각이라고 하고, 그 모달리티, 어떤 그 감각기관을 경유하느냐에 따라서 환청도 되고 환시도 되고 환각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의 현실 검증 능력이 손상된 것의 대표적인 증상이 환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없는 사실을 믿어요. 객관적으로 아닌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망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나는 그걸 믿어버려요. 누군가 나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나의 배우자나 나의 애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내가 뭐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피해망상, 뭐 질투망상, 과대망상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생각과 실제 존재하는 사실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증상이 환각과 망상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그래서 환각과 망상에 대항하는 그런 약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이 드는 것은 정신병 증상. 정신병 증상은 현실 검증력의 손상에 의한 것인데, 현실 검증력이 손상이 되면 대개 망상하고 환각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서 항정신병 약물은 망상과 환각에 듣습니다. 항우울 약물을 볼까? 우울증 치료제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이라는 게 뭐 그냥 이름을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지만 사실은 공황장애나 불안 증상에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서 개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약들이 항우울 약물입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는 이름 그대로 우울 증상에 효과가 있고, 거기에 지속하면은 불안 증상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 증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약을 항불안제라고 하죠. 사실은 그래서 항우울제도 대표적으로 우울증에 듣지만 불안증에도 듣기 때문에 항불안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고전적으로 너무 항불안제라는 말을 특정 약에다가만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좀 구분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항우울제도 불안 증상에도 듣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항경련제, 아까 얘기했죠. 조증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조증 증상에 효과가 있어요. 항불안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정제, 진정제 계열의 약이에요. 지금 뭐 전문 용어로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약들이 다 항불안제입니다. 그래서 항불안제는 불안 증상에도 듣고요. 대표적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고 진정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불안제는 불안에 대항하는 약이기 때문에 불안에도 듣고 초조 수면 장애에도 들어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단 메만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목표 증상 이렇게 보면 재미있어요. 항정신병 약물은 대표적으로 정신병 증상, 망상, 환각에 듣고요. 나머지 보세요. 공격성 초조, 수면, 각성주기 빼고 수면 장애에 듣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 타겟 목표 증상은 정신병이니까 망상, 환각이지만 공격 초조 수면 장애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우울 약물은 대표적으로 우울증에 듣고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불안 증상도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안 우울에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볼까요? 초조, 공격, 수면 장애입니다. 항경련 약물 봅시다. 항경련 약물은 항조증 약물이라고 그랬고 따라서 조증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초조, 공격, 수면 장애에 효과가 있습니다. 항불안장애, 불안증에 있고 초조, 수면 장애가 있어요. 여긴 공격성이 없습니다. 옛날 표에는 공격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문제 제기를 좀 했더니 아마 공격성은 빠졌어요.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어렵지만 불안장애는 공격성 빼고 불안, 초조, 수면 장애 효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초조, 공격성 수면 장애는 지금 정신행동 증상 치료제 공이 다 듣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비특이적인 증상이라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신병 증상이 개선돼서 공격성이나 초조나 수면장애가 해결이 되거나 우울이나 불안이 해결돼서 이게 같이 따라오거나 조증 증상이 해결되면서 같이 따라오거나 혹은 이 약들이 독립적으로 이 약이 효과가 있거나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그 약이 가지는 이름이 가지는 기본적인 목표 증상 외에 초조 공격 수면장애는 대부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항불안제의 경우에는 이게 안정제, 진정제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안정시키면 공격성도 감소하지만 섣불리 진정시키면 이게 탈옥제라고 그래서 오히려 공격성이 강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술이 대표적인 항불안제잖아요. 술 먹으면 불안했던 거 조금 없어지고 되게 그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술 먹으면 졸리고. 근데 술 잘못 먹으면 공격성이 더 심해지죠. 그거는 그 억제 능력, 자신의 본인의 억제 능력 자체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불안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고유의 이름에서 가지는 증상, 항정신병 그러면 망상이나 환각, 항우울 그러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항경련 그럼 조증, 플러스 초조, 공격성, 수면 각성주기장애, 수면장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항불안제는 불안, 초조, 수면장애 그 자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중에 아까 한 가지 언급하자면 리바스티그민이라는 약은 파킨슨병과 관련되어 있는 치매에 효과가 특히 더 있는 것 같다 그랬고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는 파킨슨병 치매, 루이소체 치매인데요. 이 치매들이 공통적으로 환각을 보여요.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저 구석에 애기도 보인다고 그러고 동물들도 보인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런 루이소체 치매나 파킨슨병 치매에서 항정신병 약물을 쓰면 환각이 있어서 이 약을 쓰면 되게 부작용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파킨슨 증상이거든요. 그 파킨슨 증상 자체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리바스티그민 같은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가 환각, 환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간 전반적인 인지기능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지기능 개선제입니다. 네, 정신행동 증상 치료 약물 몇 가지 지금 언급을 했는데 결국 그 얘기에 지금 반복이 되고 몇 가지 보완해주는 얘기들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정신병 약물 볼게요. 항정신병 약물의 치료 원칙을 봅시다.
네, 이런 정신질환, 정신병, 망상과 환각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은 비약물적인 치료와 병합해서 안심시켜드리고 안아드리고 마사지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걸로 관심을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비약물적인 치료와 병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초조 공격성 수면 장애에도 효과가 있으면서 더하기 원래 그 정신질환, 정신병 증상인 망상과 환각에서 사용을 합니다.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좀 깔아앉게 만들다 보니까 넘어지는 낙상의 문제나 앉았다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돌고 어지럽고 이것도 그래서 쓰러져서 다칠 수가 있는데 체위성 저혈압이라고도 하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하고 하는 것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너무 과하게 졸리고 낮에 졸리고 진정되고 하는 흔한 부작용부터 경우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에 따르는 노인에서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항정식병 약물을 어느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느냐? 아까 인지기능 개선제들은 가능한 한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정식병 약물은 그렇게 길게 쓸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고 괜찮아지면 약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 정신행동 증상 약물에서 순서로 따지면은 뒤에 나오는 항불안제보다는 좀 더 길게 쓸 수는 있어요. 아마 그 맥락은 있을 겁니다. 항불안제라는 약은 대개 안정제, 진정제라고 그랬고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이야말로 효과를 볼 때까지 쓰고 괜찮아지면 가능하면 빨리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단을 해야 되는데 항정신병 약물은 사실 습관성이나 의존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장기적으로 쓸 때 뭐 사망률을 높인다든지 노인에서 아니면은 지연성 운동장애 같은 회복하지 않는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나서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울증 치료제 항우울 약물은 인지기능 개선제와 마찬가지로 길게 쓸 수 있는 약인데 그것도 뭐 효과가 다 됐고 회복이 됐다면 굳이 뭐 장기적으로 쓸 필요는 없겠죠. 항정식병 약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약을 쓸지 의사들은 과거에 썼던 기록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루이소체 치매의 경우에 파킨슨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항정식병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파킨슨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환시를 보이는 환자에 있어서 이게 루이소체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앞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중요한 그런 고려점은 부작용인데요. 부작용 중에 이제 추체 외로 증상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한번 보시면은 이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것들이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고요. 되게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 도파민 기능들이 떨어져 있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떨어져 있는 도파민 신경 전달을 더 감소시켜서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파킨슨 증상 같은 것들이 목이나 몸이 뻣뻣하게 붓고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심하게 떨리고 이러는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추체 외로를 따라 일어나서 추체 외로 증상이라고 하고 항정식병 약물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추체 외로 증상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항정신병 약물은 대표적으로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병 증상을 치료하고요. 그 외에 초조 공격성 수면각성 주기 장애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되게 뭐 다른 우울증 치료제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약인 전형적인 뭐 정형이라고도 그러고 전형적이라고도 하는 항정신병 약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것은 어, 아까 항정신병 약물의 주 부작용으로 추체외로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약인데
비정형적으로 이 추체외로 증상이 드문 그런 약들이라고 그래서 비정형 항정십병 약물이라고는 그래요. 그런데 이 할로페리돌이나 클로프로바진 같은 약은 지금 거의 쓰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정신병 증상에 대해서 쓰고 있는 항정십병 약물은 다 비정형 항정십병 약물이고, 리스페리돈이니 올란자핀이니 클로자핀이니 쿠에테아핀이니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정형 항정십병 약물이라고 해서 추체외로 증상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특히 뭐 올란자핀이나 쿠에테아핀에 비해서는 리스페리돈 같은 약은 조금 그런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약보다 그런 부작용이 덜한 세로켈, 쿠에티아핀이라는 약을 특히 노인이나 치매에서 더 많이 쓰고는 있지만, 전형적인 항정십병 약물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부작용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부작용을 보자면, 정형항정십병 약물은 추체외로 증상, 이게 다 파킨슨 증상, 추체외로 증상이에요. 몸이 뻣뻣해지거나 마스크처럼 얼굴 표정이 보이거나 안절부절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안절부절 못한다는 게 맞는 말이래요. 안절부절 한다는 거는 좌정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손이 떨리거나 떨림, 그 다음에 졸림, 변비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항정십병 약물이고, 아까 제가 지연성 운동장애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먹은 경우에는, 이 약을 너무 오래 복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멋대로 몸이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약을 끊으면 회복되지만 이 TD라고 하는 지연성 운동장애는 회복이 어려워요. 한번 나타나면은 평생 간다고 봐야 돼서 위험한, 우리가 이 항정십병 약물을 쓸 때 제일 조심하는 그런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올란자핀, 퀘티아핀 같은 것들이 비정형적인 항정십병 약물이면서 정형적인 항정십병 약물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살이 찌거나 뭐 당뇨병 같은 그런 지방 대사 이상이 생기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특히 노인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클로자핀은 사실 노인에서 많이 쓸 수가 없는 게, 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도 있지만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려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지는 않고 있고요. 뭐 이런 약이 있다 정도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치료제, 항우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우울하고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조공격성 수면장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지요. 이것도 뭐 비정형, 정형처럼 항우울제도 옛날에 쓰던 3만개 항우울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의 부작용을 대폭 개선한 SSRI라고 하는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비정형적인 항우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사망계 항우울제는 보다 좀 심한 우울증에 효과는 있었고 과거에 많이 사용했고, 근데 심혈관 부작용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있어서 지금은 몇 가지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미트립틸린, 노트립틸린,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보다는 수면제로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트라조돈, 독세핀 이런 약들이 아직은 사용하고 있고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작이라고 하는 플록세틴이라는 약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렉사프로라고 하는 에스탈로프람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불안 우울에 효과가 좋아서 많이 쓰고 있는 약 같습니다. 노인에서는 썰트랄린이라는 약도 좀 더 쓰고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약들도 우울증 치료제 계열의 약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너무 치매 환자에 있어서 이제 우울 증상이나 초조 공격성이나 불안 증상이 심해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 뭐 이러한 것들이 약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일 수 있다는 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심독성이 있을 정도의 용량을 노인에서 쓰는 의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정도만 있고, 경우에 따라서 너무 졸려 하시거나 어지러워해서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흠이 입마르다는 호소는
뭐 항우울 약물 말고 다른 뭐 항정신병 약이나 뭐 다른 그 내과에서 쓰는 약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약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서 환자의 증상을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하겠죠. 새로운 약들, SSRI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도 되게 위장 증상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대개는 조절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그 피를 잘 먹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약간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설트랄린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요. 오히려 그게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거나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뇌출혈이나 출혈성 경향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항불안제는 뭐 고전적으로 아까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여기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이랬는데 이런 계열의 약은 이제 항불안제로 명명을 해서 그렇지 불안에 듣는 약은 항우울 약물도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항불안제라고 하는 것은 안정제, 진정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얘기를 합니다. 효과는 불안, 수면장애, 여긴 또 공격성 얘기가 나오네요. 아까 그 표에는 없었었는데 공격성을 조절하게 쓰는데 섣불리 썼다가는 오히려 공격성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처방되는 약으로 발륨이라고 하는 다이아제팜, 아티반이라고 하는 로라제팜, 그 다음에 알프라졸람, 자낙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나제팜 등이 이제 가장 흔히 쓰는 항불안제이고 잠 잘 못 주무시고 이럴 때 이제 수면제로도 쓰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다고 하실 때도 쓰고 하는데 강조해 드릴 것은 꼭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제한된 그런 기간만 사용해야 되는 약이 안정제, 진정제, 항불안 약물입니다. 자, 항불안 약물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너무 졸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 졸리고,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지고 하는 운동 실조증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심하면 기억 상실이 일어납니다. 치매 환자에서, 그래서 치매 환자에서 기억력 저하를 더 가중시킬 수도 있고, 또 혼란스럽거나 의식의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대표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죠. 해리성 마취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또 수면 마취할 때 많이 쓰는 약이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고강도의 벤조디아제핀이거든요. 이 계열의 약이에요. 근데 그냥 먹는 약보다 주사로 굉장히 고강도의 약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면 내시경 굉장히 편하고 안전하게 받은 것 같지만 사실 받을 때 힘든 반응들은 다 있었던 거고 고통스러웠던 거고 기억력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의 특성인 고강도에서 기억 상실을 일으켜서 그냥 그 기억만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통스러운 건 다 고통스러우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것이고 기억력도 억제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에서 길게 쓰기는 도저히 어려운 뭐 이렇게 낙상이나 이런 위험도 있고 인지 기능에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낙상 얘기 여기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습관성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게 써야 된다 그러면 항정식병 약물이나 다른 항우울 약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까 항정식병 약물도 그렇게 길게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항불안제를 너무 길게 쓸 것 같으면 차라리 항정식병 약물로 바꾸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항정식병 약물보다는 항우울 약물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약을 언제까지 쓰는 거 기간으로 구분하자면 항불안제를 제일 짧게 써야 되고 그거보다 좀 길게 쓸 수 있는 게 항정신병 약물이고 그거보다 항우울 약물은 더 장기간 쓸 수 있고 인지기능 개선제는 그냥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그 정신행동 증상 치료에 쓰는 약으로서 항경련 약물, 항경련 약물의 경련의 어떤 그 병태 생리는 조증하고 거의 공유한다, 비슷하다 그랬기 때문에 항경련제는 조증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초조 공격성 수면 장애에서도 일부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이제 그렇게 외웠으니까. 수면제인데요. 자, 수면 문제를 중요한 거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씁니다.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면제 중에 이제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젊은 성인에서는 안전하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 수면 기간 동안만 쓰게 그 수면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어떤 그 장기적인 효과는 적어서 안전한 약으로 많이 쓰지만 요즘 뭐 졸피뎀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특히 노인에서는 특히 위험할 수 있고요. 노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의 경우에 졸피뎀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쓰게 되는 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쓸 때도 굉장히 일시적으로 단기간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 졸피뎀은 기억 상실을 유발하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꽉 재우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막 운동하고 막 움직이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식 없는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거나 밥을 해 먹거나 이러는 특정한 어떤 그런 증후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게 노인이나 뭐 예를 들면은 신부전 환자나 이런 특정 집단에서 자주 나타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정리하자면 정신행동 증상 치료에는 그 정신행동 증상의 특성에 따라서 정신병이면 항정신병 약물, 우울증이나 불안이면 항우울 약물, 이나 항불안 약물, 그 다음에 조증 유사 증상이면 항경련 약물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죠. 항정신병 약물은 효과가 주로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그 정신행동 증상 중에 이게 정신병 증상, 그 외에 공격성 초조 수면 장애가 있고요. 전형적인 것, 비전형적인 것들의 부작용을 한번 보시고요. 항우울 약물은 우울 증상 더하기 초조 공격성 수면 장애, 거기에 불안이 있고 예전 약과 최근 약에 따라서 부작용도 조금 다르다는 것들 보셨고 항불안 약물은 불안 증상, 수면 장애, 공격성이 있다 없다 그러네요. 이게 있을 수 있고 너무 졸리대든지 운동실조, 혼동, 혼미, 습관성 의존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